번째 시간은 그래서 이 생각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는 건데요. 그 방식은 우화나 민담을 가지고 할 겁니다. 이 그림은 어떤 거냐 하면 컵입니다. 그리고 물이 담겨져 있어요. 물이 얼만큼 있죠? 네, 반. 뭔가 만사에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니 반이나 차 있는데 만사에 비관적이거나 부정적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반밖에 없잖아. 누군가는 반이나 남아있잖아. 누군가는 반밖에 없어. 왜 타당할까요? 여기에 어떤 관점이 빠져 있죠? 변화의 관점이 빠져 있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라고 하는 것은 기만이에요. 사실은. 강자들의 제안은 이런 겁니다. 마치 그 말을 들어주면 굴종하면 복종하면 순종하면 살 길을 열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기만한다는 것을 이 얘기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뭐죠? 당대 민중들이 겪었던 일이에요. 이만큼 말을 들어주면 살 길이 열리나라고 착각했던 거죠. 근데 이제는 그게 기만이라는 걸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을 때에 듣는 사람들은 분노하죠. 그러더니 마침내 도끼를 찍어서 올라온다라고 가르쳐 주죠. 그랬더니 아이쿠나 잘됐다 그러고는 호랑이가 도끼를 찍어서 올라옵니다. 이 둘은 하늘에 기도를 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절대적으로 이게 몰렸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문제에 직면하는 것, 거기에서 새로운 생각을 태어나게 하는 것. 얼핏 보기에는 단순한 것 같지만 그 단순함 속에 담겨져 있는 복잡성, 또 깊이 이런 거를 탐구하는 능력. 이게 우리 생각에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기성의 권력과 질서에 도전하는 것은 질문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질문의 권리는 환영받을까요? 별로 환영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질서를 누리고 있는 사람, 세력들은 질문을 원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원하거든요. 근데 정작 중요한 질문은 그런 것들입니다. 이걸 왜 문제 삼습니까? 이걸 왜 우리가 풀어야 되죠? 이게 정말 문제입니까? 생각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주체성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오늘의 우리의 분단 체제에 대한 사유, 그리고 거기서 관련되어 있는 윤리적 판단, 미학적 판단도 누구의 권력에 의해서 규정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으로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영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생각을 어떻게 할 건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권력과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메카시즘과 국가보안법. 메카시즘은 혹시 뭔지 기억이 나시나요? 미국의 메카시라고 하는 상원 의원이 여기 빨갱이 명단이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른바 빨갱이 잡기 광풍을 불러일으켰던 1950년대의 미국의 사건입니다. 이런 메카시즘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들어와서 국가보안법이 바로 그렇게 악용이 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희생을 겪었죠. 근데 이것이 과연 어떻게 해서 시작됐는가? 미국 발이죠. 거기서 어떤 방식으로 메카시즘, 국가보안법, 그리고 냉전체제가 만들어지면서 그 가운데에 미국 사회의 진보 세력이 말하자면 엄청난 타격을 받고 사회적으로 위세가 소멸되어 갔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스란히 우리의 상황에도 그대로 대입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메카시즘 하면 우선 공포를 불러일으키죠. 저기 빨갱이가 온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늘 말하자면 그렇게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이제 흔히 드는 그런 우화가 이솝 이야기에 바로 이거죠. 양치기 소년과 늑대. 늑대 온다라고 몇 번 거짓말을 하면서 사람들이 기만했지만 나중에는 결국 그 거짓말은 들어먹히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은 거짓말을 한 소년, 그리고 양치기 소년과 그 양들이 희생을 당하는
그런 현실을 우화로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카시즘과 국가보안법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 우화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늑대온다라는 거짓말을 통해서 결국은 사람들이 신뢰를 잃어버린 그 시스템에 대한 비판적인 그런 이 상황을 드러내준 그런 얘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 보면 전혀 다른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저희들이 이 생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화 또 민담에 대한 얘기를 했죠. 햇님과 달림 이야기, 호랑이, 수수밭에 떨어져서 죽는 그것이 도대체 어떠한 결말을 의미하는가,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수수밭이라고 하는 굉장히 허약하기 짝이 없는데 거기에 호랑이가 추락을 해서 그 피가 흥건해져서 수수밭은 붉은 수수밭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랑이, 집층하는 호랑이가 떨어지면 수수밭은 다 수수가 꺾여져서 뭉개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수수밭에 떨어져서 수수에 찔려서 죽게 되는 아주 수수같이 연약한 민초들이 힘을 합해서, 그래서 이런 불의한 탐관오리의 세상을 뒤집어엎는 혁명의 거사를 암시하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이솝의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게 됩니다. 우화, 민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교훈 이렇게 금방 떠올리기 쉽지만은,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다시피 이 우화는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떤 대답을 내놓아야 할 것인가 하는 숙제를 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우화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양치기손과 늑대 얘기는 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내용을 굳이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뭐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것이죠. 양치기 소년이 어느 날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지만은 늑대가 왔다라고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실제로 늑대가 온 것은 아니죠. 그랬더니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저 그림처럼 손에 들고 올 수 있는 건 다 들고 나와서 이 소년과 양을 지키기 위해서 튀어나왔습니다. 와봤더니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뭐야 이게? 자기 말 한마디에 온 동네가 이렇게 뒤집어지니까는 아마 그것이 재미가 들렸던지 두 번째 또 한 번 그런 장난질을 합니다. 근데 나왔더니 역시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세 번째 진짜 늑대가 나타났죠. 그러니까는 이 소년이 비명을 지르고 절규를 했지만은, 그러나 이미 신뢰를 잃어버린 이 소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이 현장으로 달려오는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과는 비극이었죠. 늑대는 마음껏 양들을 잡아먹고 양들은 희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우리는 흔히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거짓말을 여러 차례 하게 되면 그 거짓말의 효력도 소위 약발이 끝나서, 그래서 더 이상 위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 침범할 것이다, 침략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체제를 굳혀나가는 그런 파시즘의 논리에 대한 우화적 풍자, 조롱,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왔죠. 그런데 정말 그런가 하는 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이 소년이 어떤 까닭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왔을 때에 사람들은 뭐를 알게 되었을까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설명을 하자면 좀 길지만, 오늘은 그 얘기에 다 설명의 시간을 드릴 수는 없어서 요약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 소년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죠? 늑대가 나타나면 양들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이 이야기 속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소년은 양들을 잘 먹이고 잘 지켜내고 그리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만은, 그러나 이 이야기의 구조로만 보면, 즉 이야기를 재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이 소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가 일어날 상황이 됐을 때에 마을 사람들에게 이 상황을 알리는, 즉 경고하는, 요새 말로 하면 얼람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경보체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와서 발견한 것은 뭐죠? 그러니까 바로 이 경보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 경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고치거나 바꾸거나 고치고 바꾼 것에 더해서 혹시 모를 또 하나의 예비적 상황을 생각한다면 플랜 B까지 생각을 한다면 이 위기 상황을 막아내는 데 도움이 되겠죠.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 양들은 희생을 당할 테니까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그냥 가버렸어요. 이 두 번째 이 소년의 거짓말이 확인된 이 상황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마을 사람들이 그런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면 혹여 늑대가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이 늑대로부터 양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었을 테니까요. 그럼 왜 도대체 이 마을 사람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흔히 이렇게들 대답하기도 합니다. 자기 양이 아니니까, 바빠서 뭐 등등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 얘기를 깊이 들여다보면 양과의 관계를 볼 때에 소유관계로 이 문제를 푼 것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양이 위기에 처하면 마을 사람들은 달려나와서 구한다가 합의죠. 그러니까 누구의 양인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양이 위험에 처하면 구한다가 이 우화 속에 나와 있는 마을의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이 깨진 상황이 벌어진 거죠. 진짜 위기는 늑대가 나타났을 때가 아니라 사실은 이때부터 위기가 시작된 겁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전체의 위기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처를 취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죠. 그럼 만약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누가 제일 먼저 희생당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얘기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늑대가 마음껏 양들을 잡아먹었다. 근데 이 양 가운데 누구를 가장 먼저 공격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어린 양을 공격하죠. 왜? 방어력이 약하죠. 고기가 맛있죠. 자, 그래서 이 얘기를 들려주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은 분노스럽습니까? 슬픕니까? 재밌습니까? 웃깁니까? 별로 그런 감정조차 생겨나고 있지 않죠. 워낙에 이 이야기는 익숙한 얘기로 단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야기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거나 또 어떤 의미를 꺼내는 그러한 작업이 별로 해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이야기의 결말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들의 침묵 아니죠. 양들의 비명소리죠. 자, 그렇다면 이 마을 사람들은 왜 그냥 돌아갔을까? 만약에 어떤 조처를 취했다고 한다면 양들을 지킬 수 있었을 텐데 이 질문을 좀 바꾸어서 어떻게 했다면, 무엇을 생각했다면 이 마을 사람은 두 번째 이 매우 중요한 기회, 늑대가 정말 나타나기 전에 어떤 조처를 취해서 혹여 경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뛰어넘어서 마을의 안전, 양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었을 텐데 이때 양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실제 양이기도 하겠지만은 자기 방어력이 없는 가장 약한 사회적 존재들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매우 중요한 질문이죠. 만약에 마을 사람들이 이 양들의 비극을 떠올렸다면 절대로 발길을 집으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경보장치가 문제가 생겼는데 만약에 재난사태가 벌어진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그 타격을 입고 피해를 입고 희생당하는 건 누구인가 하는 질문만 떠올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거 그냥 집에 돌아갈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냥 집에 돌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회적 약자들,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나 상황이 안 되는 존재들의 안전은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 사람들은 집에 가지 않고 그래 맞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숙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고대 그리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되었던 이솝이 사람들에게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노예로 오랫동안 살아왔던 그가 자유인이 됐을 때에 드디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은 노인은 배제되고 여성들도 배제되죠. 그런데 정치를 하는 걸 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 저자가 말이야 하고 누군가 지목해서 문제가 있어 라는 걸 끝나버리는 것을 수없이 반복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는 사람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자기들의 권리를 정확하게 행사하지도 않고 뿔뿔이 흩어지면 그런 상황은 반복되고 그리고 그 피해는 공동체 전체에 돌아온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다면 어떻게 할래? 라고 던지는 질문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 이 이야기는 대단히 중대한 정치적 폭발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집에 갈 일이 아닙니다. 이 상태로 내버려 두면은 만약의 상황을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집에 갈 일이 아니죠. 뭔가 고치거나 바꾸거나 새로운 대안을 내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숙의 민주주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아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양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들의 안전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이죠. 늑대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말이죠. 우리는 이 일을 이미 겪었습니다. 세월호 300명의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바다에서 목숨을 잃지 않았었습니까? 신자유주의 시스템이라는 늑대가 공격해 오니까는 노인들, 비정규직들, 또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먼저 당해서 그래서 고통을 받고 죽기조차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어떻게 안전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메카시즘과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켜왔고 우리 사회의 창조적 발상과 그리고 의지를 꺾었고 그리고는 늑대가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지금까지 여파로 오고 있는 것이죠. 이때 이건 이럴 일이 아니죠. 이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리고 뭔가를 바꿔내는 이런 노력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한다면 이 이야기는 엄청난 정치적 의미를 갖게 됩니다. 과거 유신 때에 계엄 또 비상조처 이렇게 해서 긴급조치 9호까지 이렇게 했을 때의 그 핵심은 뭐냐면 유신 헌법을 발동시킨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자체도 문제 삼았어요. 뭘 고쳐? 그걸 바꿔? 박정희 말고 누구를 대신하겠다고? 뭐 이런 거죠. 자본주의 체제 말고 다른 대안을 찾겠다고? 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의 현실로 적용을 해보면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솝의 우화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위기, 그 위기를 규명하는 일, 그 대처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얘기를 나누는 그러한 주제에 함께 녹여낼 수 있다고 봅니다. 메카시즘, 국가보안법. 최근에 이제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여기에 대한 결론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민주주의 체제는 바로 사상의 자유를 그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토대이죠. 근데 이것을 부인하는 형태로 국가를 지키겠다? 그러면 그것은 국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뭔가 특정한 권력을 지키려고 하는 모종의 정치적인 의도와 기도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이 이제 미국의 경우에 벌어진 것을 우리는 오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메카시즘은 조셉 메카시라고 하는 이 상원년, 이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런 명단 들고 위협한 겁니다. 도대체가 말이야, 국방부, 국무성 이런 도처의 국가기관에 빨갱이들이 있어. 이들 때문에 지금 미국이 엄청난 그러한 공경에 처하고 있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 전체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을 따서 메카시즘이라는 말이 등장을 했죠. 근데 이 메카시즘은 한국 사회에 와서는 빨갱이 아닌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아서 정적을 제거하는 또 그리고 이제 냉전의 철권 통치 체제를 정당화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미국의 경우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미국 사회의 진보 세력들을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소멸시키는 역할을 했어요. 특히 이제 대중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영화계 할리우드 영화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블랙리스트, 우리 아주 익숙한 그런 단어죠. 이 블랙리스트가 말하자면 할리우드의 진보적인 그런 문화예술인들을 솎아내는, 이들이 빨갱이야 라고 잡아내는, 그래서 공포 분위기를 만들었던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여기저기 암약해서 결국은 우리 미국의 자유를 다 잃게 만드는 아주 음흉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어. 이것을 막아내지 못하면은 미국이 그동안에 애써서 지켜왔던 모든 가치, 자유, 풍요, 이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야. 이래도 괜찮겠어? 라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 메카시가 저렇게 미국의 지도 전체를 펼쳐놓고 각 지역에 공산당 세력들이 어떻게 있는지 그 분포들을 설명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런 걸 보면서 당시에 미국인들은 제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공포에 질리게 됐죠. 그리고 요새는 메카시즘 광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미 전례가 있었습니다. 1920년대에 미국은 한참 이 풍요의 시기를 거치고 있었는데 이때 이 노동운동도 함께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20년대에 가면은 미국의 진보운동도 굉장한 수준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면서 노동운동이 치열하게 성장하니까 여기서 탄압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여기에서 역시 적색공포라고 하는 것을 유포해서 그래서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그때도 이미 벌어지게 되죠. 레드 스퀘어, 빨갱이들 잡자, 공포 이런 것들로 해서 정치를 이렇게 몰고 갔던 겁니다. 네, 20년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러시아 혁명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의 제국주의, 미국의 자본주의 체제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분명히 위협이었을 겁니다. 자본주의 체제의 대안으로 새로운 현실 사회주의가 등장했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각 나라의 진보 세력들이 고무받고 그리고는 레닌주의에 경도되고 그리고는 소련 사회주의 운동의 국제적 연대 체제를 갖추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노동운동의 정치적 위세는 더욱 커질 것이고 자본주의의 특권을 독점하고 있던 세력들은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됐겠죠. 자, 이제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이제 1950년대에 와서 새로운 형태로 번져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메카시가 도처에서 아까 얘기 들었던 것처럼 여기저기에 빨개들이 너무나 많이 널려 있어. 이들을 다 밝혀내서 그 자리에서 내쫓지 않으면은 미국 사회의 위기는 더욱더 가중될 거야. 늑대가 왔어. 이렇게 한 거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 한국인 출신, 조선인 출신의 다이먼드 킴이라고 하는 김강희죠, 본래. 이분도 50년대 미국에서부터 동굴 앞으로 쫓겨나요. 빨갱이다 이렇게 돼서. 근데 이 김강희라는 분은 OSS, Office of the Strategic Service라고 해서 전략작전국, CIA 전신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다 돌베개를 떠올리면 아시겠지만은 장준원 선생 등등 해서 일본이 패망하기 직전에 조선인들을 모집을 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펴는 바로 거기에 함께했던 인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김강희라는 분입니다. 이 사람의 사회주의 전력을 문제 삼아서 그래서 추방시켜 버린 거죠. 이게 메카티즘 당시의 분위기였습니다. 굉장히 무섭죠. 9.11 이후에 미국 사회에서 이런 분위기가 또 한번 일어났습니다. 9.11 이후에 이제 미국에 엄청난 피해가 있었잖아요. 본토에서. 그것도 뉴욕이라는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이 충격으로 해서 미국의 대외 정책, 특히 중동과 관련된 대외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하게 되면
메카시즘 같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정치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시기에 저도 있었습니다만은 거의 공포 분위기였어요. 너 미국 사람 아니야? 미국 정치에 동조 안 해? 너 문제가 있네? 이런 분위기였죠. 바로 그런 위협적인 분위기가 메카시즘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이때 이제 미국 사회 도처에서 빨갱이 잡기라는 광풍이 벌어지면서 하원에 청문회가 만들어져요. 이게 이제 하원 하우스에 Un-American, 너 미국인 아니야? Activities, 미국인 아닌 활동을 벌인 자들을 조사하는 커미티, Un-American Activity Committee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청문하고 따지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아주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자기의 정적이나 평소에 미워했거나 이런 관계 있는 사람들을 소위 손가락으로 잡는 거 있죠. 저자다 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무수한 사람들이 바로 이 Un-American Activities Committee에 불려가요. 아주 참혹한 시기였죠. 미국의 진보주의 역사학자들은 이 시기를 가리켜 Dark Age, 중세를 암흑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미국의 현대사에서 암흑의 시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매우 참혹한 일이 벌어진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의 역사를 우리 한국 사회 잘 사실 모르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자, 여기서 이제 치열하게 공방전이 벌어집니다. 특히 이제 할리우드의 연예인들, 배우들을 빨갱이로 지목을 하고 이들을 이제 청문회에 불러서 대중 연예인들이 사회적인 그런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리면 끝난 거 아니에요? 한쪽에서는 이들을 옹호하고 한쪽에서는 이들을 비난하고. 그래서 오늘 지금 better dead than red. 빨갱이가 되는 것보다 죽는 게 나아. 죽여버려. 이런 식으로 아주 무서운 흐름이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카시즘에 의해서 무수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해요. 특히 로젠버그 박사, 핵무기의 정보를 소련에 넘겨줬다는 혐의를 받고 정규유자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게 되죠. 이 사건은 미국 사회에서 냉전 시기에 매우 심각한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진위는 밝혀지지 못했는데요. 닥터 로우가 쓴 The Book of Daniel이라고 하는 다니엘서라는 이 작품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됐습니다. 이 다니엘서가 바로 이 사건을 다룬 겁니다. 그러니까 로젠버그의 자식들을 가상의 화제로 삼아서 그 당시 미국 사회를 되돌아보면서 미국 사회가 과연 이성적인 사회였던가, 광기에 힘몰려서 양심적인 사람들을 희생시킨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을 던진 책입니다. 결국은 이 메카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공포정치죠. 그리고 미국의 대외정책이라고 하는 것. 즉,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의 제국, 고된 엠파이어의 세계 지배 전략을 대외정책으로 삼았는데 그러한 정책을 비판하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이 정책에 대한 비판은 진보 세력들이 가장 치열하게 했겠죠. 이러한 진보 세력들이 입을 봉쇄시켜버린 것이죠. 미국의 대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을 공산주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인데 그걸 비판해? 넌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야? 미국인 맞아?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 사회가 바로 이렇게 반공냉전 체제로 굳어갔고 여기에 동원된 것이 메카시즘이었다. 우리 많이 들어본 것 같잖아요. 우리가 겪었던 것과 똑같죠. 자, 이제 돌아보면 1945년에 제2차 대전이 끝난 거죠. 유럽에서의 전쟁, 그다음에 아시아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 종료된 게 1945년입니다. 이 전쟁이 끝났다고 하는 것은 평화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의미해요. 평화의 시대가 왔으니까 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1945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국주의 질서가 파탄이 난 겁니다. 제1차 대전은 식민지 침략전쟁의 모순을 해결하지 못한 전쟁이었고요. 2차 대전은 이제 그와 같이 식민지를 거느렸던 제국 간의
격돌이 전쟁으로 됐고 여기에 저항하는 식민지의 해방 전쟁 그리고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전쟁 이게 뒤섞인 것이죠. 2차 대전이 종료됐다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세계사적 의의를 말해보라고 한다면 더 이상 식민지는 없다는 겁니다. 유럽의 붕괴라고 하는 것은 유럽이라는 지역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서 유럽이 주도했던 제국주의 질서가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더 이상 이제 식민지를 거느리면 자신의 부와 권력을,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사라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는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죠.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포츠담, 카이로 이런 데서도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미국, 영국, 소련 이 강력한 연합 세력이었죠. 전쟁이 끝나고 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전쟁을 일으킨 세력들은 파시스트 세력들이었기 때문에 이 파시스트 세력과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사람들은 유럽의 경우에는 대부분 다 드골 우익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진보주의자들이었죠. 이들과 소련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친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이제 소련과 미국이 서로 전쟁 중에서는 전쟁적인 연합국의 관계였고 강력한 동맹 체제였는데 이것이 깨지기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범 재판을 한 것이 바로 뉴렌버르크의 전범 재판이죠. 이 전범 재판은 거기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동경에서도 전범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 두 재판은 2차 대전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전쟁의 전쟁 범죄를 청산하는 굉장히 중요한 국제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것이 명확하게 파시즘 세력들을 철저하게 해체하고 붕괴시키는 것으로 가지 않게 됐어요. 특별한 A급 전범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생존의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이것이 바로 미국의 냉전 정책의 매우 중요한 변화가 가져온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리버스 코스라고 해서 역코스죠. 이게 뭘 뜻하느냐 하면 미국은 애초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유럽에서는 독일, 아시아에서는 일본을 산업 능력을 완전히 박탈해버리는 정책을 취했었습니다. 산업 능력이 있으면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군사적으로 철저하게 해체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했던 것인데 냉전 체제, 즉 소련과의 세계적 패권을 놓고 경쟁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서로가 자기의 세력권을 넓히는 이러한 과정이 펼쳐지면서 독일과 일본의 미국 정책의 입장에서 볼 때의 역할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독일의 중요한 파시즘 세력들, 독일의 정부기관의 수장들 이런 사람들 다 살려줬습니다. 그 대소 정책에 필요한 인적 자원으로 활용을 해요. 일본의 경우도 보면 평등재판 이후에 전범 처리를 했지만 그러나 상당수는 살려주죠. 이들이 중심에 대해서 만들어진 게 오늘날의 자민당입니다. 일본의 우파 세력들을 견고하게 정치적으로 보장해주는 길로 들어서게 돼요. 이것이 바로 리버스 코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코스가 돼버린 것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을까요? 이 역코스에 맞도록 과거의 구파시스트 세력들을 정치로 복원시키게 돼버린 것이죠. 그와 동시에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진보 세력들, 전쟁 과정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레지스탕스들, 해방전쟁의 주역들을 정치로 제거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우리가 겪은 것이 바로 반민특위 해체입니다. 즉 우리 안에서도 해방 공간에서 과거의 구파시스트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친일 세력들이 정치적으로 복원되지 않습니까? 이건 단순히 미국이 당시에 조선, 한국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라 바로 이 큰 틀 속에서는 리버스 코스가 작동한 것이죠. 일본에서는 그래서 과거의 파시스트 세력들을 정치로 복원시켜주고
그리고는 그 밑에서 졸개 노릇을 했던 세력들을 조선반도 해방 공간의 남쪽에서는 미군 정치하에 그들을 복원시켜서 그래서 냉전 체제의 정치적 요새를 만드는 이런 과정으로 들어가 버리게 된 거예요. 이것이 메카시즘, 국가보안법, 냉전 체제 전체를 만들어내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현장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중국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게 종치된 것이 아니라 중국 내전이 벌어집니다. 항일투쟁전선에서 장제스, 장개섭과 모택동, 마오 이 두 세력이 격돌을 하죠. 누구한테 승리가 돌아가죠? 마오에게 승리가 돌아가고 장제스는 쫓겨나서 대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미국은 애초에 아시아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그러면 중국은 장제스가 권력을 쥐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중국부터 시작을 해서 태평양 전체를 둘러싸서 소련을 포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정학적 판단을 내렸던 건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그 한쪽 전선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이죠. 이 시기는 그래도 중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관계는 굉장히 긴밀하게 될 수 있는 과정이 열렸으니까 말이죠.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어떤 논쟁이 벌어졌냐면 Who lost China? 누가 도대체 중국을 잃어버리게 한 거야? 이런 질문이 생겨났습니다. 중국이 언제 미국 거였나요? 그런데 바로 그런 것이 전쟁의 물자와 인원 엄청난 것을 쏟아놓고 결국은 중국은 공산주의자한테 넘어가 버렸네. 그럼 우리는 뭘 한 거야? 아, 우리 안에 적이 있어. 이게 이제 그들은 혼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그리스 내전이 벌어져요. 사회주의자들이 치열하게 내전 격전을 벌이게 됩니다. 유럽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독일, 이태리 파시즘과 치열하게 싸웠던 것이 바로 진보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이었기 때문에 전쟁이 종료가 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정치의 중심에 서게 되어 있었어요.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유럽 전체가 이렇게 될 경우에는 뭐지? 누구 쫓아오고 우리 이렇게 한 거야?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래서 이제 마샬 플랜이라는 걸 통해서 유럽에 달러를 투입한 거죠. 자본주의 경제권으로 묶어놓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보면은 유럽에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아시아는 저런 상황이 벌어졌고 여기에 대응을 하는 노력이 만들어지겠는데 이 전략적인 노력이죠. 이것이 바로 NSC 68이라는 문건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 NSC 68이라고 하는 것은 National Security Committee의 메모랜덤이라는 형태로 문서로 작성이 됐는데 아주 유명한 문서예요. 그래서 NSC 68이라고 역사에서는 기억하고 있는데 이 문서를 만든 사람이 폴 리츠라는 사람입니다. 이 NSC 68의 가장 중요한 핵심과 기조는 뭐냐 하면 전쟁은 끝났다. 하지만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야.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 소련이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다. 여기 대비를 해야 돼. 이런 내용들이 이제 NSC 68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이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1930년대에는 세계 대공황이 일어났고 여기에 대응하는 것이 뉴딜 정책이었는데 뉴딜 정책은 핵심이 뭐 보통 이제 거대한 대규모 공공사업 이렇게 늘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아까 20년대 얘기를 했지만 치열하게 계급 정치의 격돌이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뉴딜 정책을 통해서 판을 새로 까는 거예요. 뉴딜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핵심은 뭐냐 하면은 계급 정책 사회적 대타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규모 사업을 공공사업을 한다면 정부 예산을 어디에 투입합니까? 예를 들자면은 정부가 직접 댐을 건설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즉 이 사회적 대타협에 동의하는 기업에게 투자하는 것이죠. 정부의 예산을 지출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은 뭐냐면 노동자를 보호하라는 것이죠. 함부로 자르지 마라. 그들 일자리를 보장해라. 노동자들의 요구나 투쟁을 인정하라. 그리고는 사회복지제도가 강화됩니다. 이게 이제 뉴딜 정책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뉴딜 정책이 이후에는
조금 안정되니까는 대자본에게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뉴딜 정책은 실패해요. 그럼 미국의 경제 정책을 해결하는 것은 뉴딜 정책이 아니고 전쟁 경제였습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곳에서 탱크를 만들고 여성들이 포탄을 만드는 공장에 들어가서 그래서 미국의 경제가 아연 활기를 띠죠. 한국 전쟁으로 해서 폐허가 됐던 일본이 경제 복구를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전쟁 경제가 발동을 하면서 비로소 미국은 전혀 다른 형태로 자신의 경제 정책의 경로를 잡게 됩니다. 전쟁이 이익이 되는 거죠. 전쟁이 미국의 자본주의 위기를 구해준 거죠. 그런데 전쟁이 끝났다? 좋아할 일인 것 같은데 아닌 거죠. 에? 그래서 평화가 적이 된 겁니다. 전쟁이 끝났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군수산업이 생산 규모를 줄여야 되죠. 생산 규모를 줄이게 되면 해고해야 되죠. 당장에 어떤 문제가 벌어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평화가 온 것이 미국 자본주의의 위기를 심화시킬 수가 있고 미국의 대자본에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보고 NSS 68이라는 문서를 만들어서 아직 전쟁이 끝난 건 아니야. 숨어있는 전쟁이 있어. 열전은 아니지만 전쟁 아닌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전쟁이거든. 이게 바로 냉전, 콜드워, 핫워가 아니고 콜드워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그냥 맹놓고 있을 일이 아니야. 우리 군사무기를 축적해야 되고 개발해야 되고 군사 예산을 줄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 오히려 더 증액해야 돼. 이런 논리를 구사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 비판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정치적으로 이것을 정체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사회 내부의 세력들을 적으로 만들어버려요. 이들이 바로 말하자면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진보적인 또 진보적인 정당 전체가 미국 사회에서 공적이 되게 만드는 것이죠. 퍼블릭 애니미라 그랬죠. 그래서 이 공조를 만드는 과정이 바로 메카시즘이었습니다. 미국은 그 당시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해서 차가 있고 정원이 있고 냉장고가 있고 차고가 있고 그래서 미국은 기회의 땅이야. 누군지 오면은 중산층의 생활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선전을 했던 것이고 그게 바로 아메리칸 드림의 의미였는데 저 사진은 그 앞에 무료급식소에서 줄을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죠. 미국은 그렇게 해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과정이었고 노동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불만이 치솟아 올랐던 상황이었어요. 이것 또한 억제해야 돼요. 아니 도대체가 나라가 지금 이 꼴인데 무슨 또 군사비를 증액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진보세력이나 사회당, 공산당 오늘날은 참 얼마나 씨가 말라버렸죠. 이 시기에 씨가 말라버린 겁니다. 이들을 미국 사회 전체의 타도 대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언론도 여기에 휘말렸고 공포와 광기가 지배했던 거죠. 그리고는 CPD라고 해서 Clear and Present Danger라고 해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라는 커뮤니티가 만들어졌어요. 이게 미국 사회를 보면 아주 분명 Clear and Present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 이 위험을 제거하지 않으면 겨우 얻은 미국의 번영과 평화와 미래는 없는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바로 이 NS-68이 만들어진 그러한 토대가 이렇게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리고는 미국은 이제 CIA와 FBI가 아주 중요한 기구죠. CIA는 이제 아까 얘기 들었던 것처럼 OSS가 그 전신이었고 FBI하고 CIA는 처음에는 서로 영역 싸움을 해요. 그러다 나중에 정리가 되죠. FBI는 국내, CIA는 해외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역할을 나누긴 하지만 그러나 서로 역할이 충돌하고 교차되기도 해요. 여기에서 매우 중요했던 것은 냉전 정책을 수행하는 기구였다는 점이죠. 그래서 비밀스러운 활동을 많이 합니다. Covert Action이라고 하는 비밀 활동이에요. 이것이 베트남 전쟁에서 터졌던 것이 바로 펜타곤 페이퍼. 이 펜타곤 페이퍼라고 하는 베트남에서 미국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한 비밀 문서입니다. 이게 세상의 폭로가 돼요. COINTELPRO라고 해서 Counter Intelligence, 방첩이죠. 프로그램. FBI가 미국 내에 있는 진보 세력들을 감시하고 그리고는 이들을
정치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고 법적으로 처벌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작동시킵니다. COINTELPRO, Counter Intelligence, 방첩. 이 다 말하자면 하나는 펜타곤 페이퍼는 베트남에서 해외에서 저질렀던 일이고 COINTELPRO라고 하는 것은 미국 국내에서 저질렀던 Covert Action, 비밀 활동이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말하자면 냉전 체제의 국가 기능이 수행됐던 것이죠. 그런데 미국인들은 보통의 미국인들은 아니 우리가 지금 먹고 살 것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판에 군사 산업을 이게 말이 되겠어? 그런데 정치인들은 어땠을까요? 군사 산업과 아주 깊은 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소리는 귓등도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메카티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의 이익을 위해서 너무나 기묘했던 정치였습니다. 미국 사회를 광로로 몰아넣고 미국의 지성을 파괴하고 그리고 미국의 진보 정책, 진보주의 세력들을 사회적으로 소멸시켜버린 너무나 무서운 그런 일들이었죠. Peddler's Crisis, 뭐냐면 크라이시스, 위기를 팔아먹는 장돌뱅이들이란 제목의 책이죠. 저게. 그리고 미국은 Neo-Colonialism, 신식민주의 체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즉 이게 뭐냐 하면 미국은 제국주의 국가가 아니야. 그래? 유럽의 제국주의처럼 노골적으로 하진 못하지만 그러나 신식민주주의 체제로 해서 도처에서 미국의 위상을 패권적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상황입니다. 다시 이제 아까로 돌아가면 이제 전체가 이해가 되시죠? 바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대중들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할리우드를 공격합니다. 이때 할리우드 내에서 저자들이 빨갱이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블랙리스트를 밝히고 했던 인물이 바로 레이건이에요. 미국의 배우 출신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지만은 이 냉전 시기에 정책 위상이 높아집니다. 닉슨이 또 그렇게 해서 정책 위상을 높여갑니다. 냉전 시기에 미국의 정치는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것이죠. 찰리 채플린도 그래서 결국은 쫓겨나요. 찰리 채플린 여러분 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만 약자가 늘 찰리 채플린이 약자로 나오죠. 약자가 도리어 강자를 공격하는 그래서 뒤집기를 하는 그런 주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사람들이 미국 사회에서 축출돼요. 더서 고슬로 올라가면 1918년인가요? 이 Sedition and Espionage Act라고 해서 미국의 간첩죄, 치안유지법 같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다 연원이 돼요. 이 연원이 돼서 이게 FBI하고 CIA의 모든 법 체계를 만들어내는 근간이 됩니다. 미국의 안보를 해쳐? 그럼 너는 미국인 아니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Un-American Activity가 만들어지고 이걸 통해서 미국 사회의 어떤 진보적 움직임을 제압해버리는 것이죠. 교육도 그랬어요. 교육들에게 충성사역을 받습니다. Loyalty, 이걸 갖다 oath, 확약해라. 그래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교육 노조 운동도 탄압받습니다. 정교조가 탄압받던 것처럼. 미국 국기에 경례하고 그리고 미국의 충성사역을 하고 그리고 미국의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은 제국주의 역사가 아니야. 미국은 굉장히 관대하고 우호적이고 평화를 지향하는 나라야. 라는 형태로 역사가 서술됩니다. 저는 그렇지 않았죠. 그러면서 이 상을 만들어가는 또 한편으로 우리한테는 직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인데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연합국과 일본 사이의 평화조약이에요. 전쟁을 했으니까 전쟁을 종료하는 외교적인 행위죠. 근데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일본에게 최소의 부담을 주고 그리고는 이 시스템 전체를 아시아의 냉전 체제로 만들어버려요. 여기 우리가 희생당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우리가 발언권을 가지고 일본에게 여러 가지 배상을 요구해야 되는데 그러한 자격과 위치를 잃어버리게 돼요. 이런 것이 이후에 한일협정의 기본이 돼버리고 말죠. 일본에게 따질 걸 따지지 못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이게 다 말하자면 미국의 냉전체제의 가동이고 이것이 이제 메카티즘 또 국가보안법의 전체 틀이 만들어지는 역사적 경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미국은 National Security Corporation State, 국가안보와 그 대자본, 대기업이 함께 한몸이 된 그런 국가체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거대하게 지배하는 것인데 이건 이제 언젠가 또 미국 역사를 강의할 기회가 있게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미국이 1898년 이후에
미국의 내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국주의 국가 되는 그런 시작인데 1898년에 미국은 스페인과의 전쟁을 통해서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쿠바를, 아시아에서는 필리핀을 자기 식민지로 만들어버려요. 전 세계를 지배하는 바로 태평양 국가, 대서양까지 포함해서 두 날개를 핀 독수리 제국이 되는 것이죠. 이 독수리 제국을 유지하는 이런 과정 전체가 미국의 제국주의 체제가 성립되는 과정이었고, 이것이 미국의 거대한 냉전을 기반으로 한 제국이 되었고, 이 제국을 유지하는 방법이 바로 메카티즘과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동시켰던 것이고, 그 휘하에 있던 우리가 바로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지내게 된 것이죠. 국가보안법은 그래서 판단의 주체는 국가예요. 시민은 복장해야 되고 공포정치입니다. 그런 다본주의에 대한 어떤 대안에 대한 사유도 금지돼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주입식이 된 것은 크게 보면 이런 겁니다. 질문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죠. 이미 정해진 답에 대한 질문은 가능한데, 이게 답이 뭐예요? 이건 되지만 왜 그게 답이 돼야 되죠?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언제나 좋은 건가요? 미국은 좋은 나라인가요? 이런 거 얘기하기 어렵죠. 우리 역사에 대한 비판적 사유, 이거 교육되지 않았던 것이잖아요. 북한은 어떤 나라예요? 어떻게 성립됐어요? 남과 북은 왜 분단됐죠? 전쟁의 과정은 어떤 것이었죠? 전쟁의 의미는 뭐였죠? 식민지 해방사는 어떤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까? 4.3? 여러분 4.3 제도의 대학살, 그 당시가 미군 정치하였어요. 미국의 책임은 어떻게 정리돼야 되나? 이런 얘기 못하는 거죠. 이성의 붕괴가 되는 겁니다. 국가보안법은 그래서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사상의 자유를 박탈하고 차기적 발상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모든 것을 분단체제를 정당화시키고 굳히는 데에 몰두하게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복주의는 당연히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통일TV가 바로 그것을 어떻게든지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틀이 워낙 아직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TV의 행동 반경도 어떻게 보면 제약이 있습니다.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제약을 뛰어넘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선택이고 과정이죠. 국가보안법은 이래서 해체돼야 됩니다. 우리의 사유의 권리를 얻기 위해서도,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국가보안법과 메카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분단체제를 묶어내는 매우 중요한 일종의 사상 통제 시스템인데, 이것은 우리 자체로 만들어졌다기보다도 미국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고, 이게 지금까지 분단체제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맨 처음에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생각과 생각과 권력 얘기했었죠. 바로 이 권력 체제가 우리를 묶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사회는 바로 그 권력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사유의 주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누군가의 사유를 지배하는 것에 종이 되고 싶으십니까? 답은 분명하죠.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의 주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 메카니즘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치 체제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자신의 사유의 권리까지 박탈하고 있다는 점. 이러면 우리는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역사의 주인으로서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권리조차 빼앗긴다는 것, 용납할 수가 없겠죠? 맞습니다.